미국장 투자를 여는 프리마켓온 손석우입니다. 실적 시즌을 보내고 있는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은 6,3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요. 기업들의 탄탄한 실적이 확인되는 가운데 빅테크들의 실적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투심을 달궜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연준을 계속 흔들어대면서 금리 전망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죠. 자, 프리마켓온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과 종목들로 꽉 채워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리마켓 시그널 바로 미국 증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신고가를 보이긴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혼조의 모습을 보이며 마감되었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04% 하락하였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각각 0.38 그리고 0.1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시작하며 전체적으로 실적을 보고 움직이자는 신중론과 S&P 500 지수가 PER 22배에 다다라 상승에 대한 부담감까지 겹치며 강한 상승세가 나오지 못한 가운데 주변 뉴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 증시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관세 협상에 대해 경계감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전일 러트닉 장관이 관세에 대해서 보다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면 오늘 베센트 재무장관은 관세 협상에서 속도보다는 질 높은 합의가 중요하다는 발언을 하며 보다 완화적인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8월 1일 관세는 진행이 되나 그 이후에도 협상의 길은 열려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며 테크주 일부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지표 발표에서는 6월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전월 대비 0.3% 하락하며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였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6월 경기 선행지수 하락은 낮은 소비자 기대 심리, 그리고 이제 부진한 제조업 신규 주문 건수, 그리고 이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3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세 가지가 주요 부분 때문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특히 주가 상승이 2달 연속으로 경기 선행지수의 주요 지지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다른 요인들을 상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신중하게 고려해볼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프리장에서 나스닥 선물은 약 조정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켓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혼조권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커뮤니케이션과 임의소비재 섹터는 상승을 했지만 헬스케어 및 에너지 섹터는 하락을 하며 섹터별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테크 기업들 중 눈에 띈 기업은 구글과 메타입니다. 구글 관련해서는 미 법원이 반독점 소송에 대하여 구글 애플 간의 거래를 허용할 듯하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애플이 자사기기에서 구글 검색 엔진을 기본 설정으로 탑재하는 대가로 구글이 연간 200억 달러를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난 바 있는 반독점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EU에서 진행하고 있는 선택적 화면을 선택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애플과 구글 모두 매출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모회사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 구글이 2% 넘는 초강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습니다. 메타의 경우 AI 인프라 구축에 그 어떤 기업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행보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입니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내년 가동될 예정이며 유사 규모 혹은 더 큰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여러 개 건설한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재 영입 쪽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메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오픈 AI에서 멀티모달 AI를 연구했던 핵심 연구원을 영입했고 오픈 AI 출신 인재가 최소 10명, 많게는 지금 15명 정도까지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 최근 AI 스타트업 인수도 무산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오픈 AI의 행보와 굉장히 많이 비교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쪽에 굉장히 큰 관심을 쏟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보안 이슈도 시장의 관심거리였습니다. 미국 정부기관과 기업들이 내부 문서 공유에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서버 소프트웨어를 겨냥한 해킹이 발생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큰 변함 없이 지난 6월 마켓 이슈에서 다뤘던 보안주들이 오히려 더 빠르게 순환매가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그리고 이제 연준 의장의 여러 노이즈에 보다 신중하게 투자하자는 심리가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다음은 매크로 지표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그간 지속 추적해왔던 금리보다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크로 뉴스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의 계속된 압박으로 불편한 동행이 이루어지고 있죠. 베센트 장관은 연준에 25억 불 리노베이션 외 연준 전반에 대한 정책과 방향에 대해 점검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파월의 거취 여부는 향후 미국 금리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독립기관 간의 관계 설정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최근 점도표를 보면 연준 내에서도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데이터를 중심으로 보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방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투자가 먼저냐, 성과가 먼저냐라는 타이틀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죠. 실적 시즌이기에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실적도 중요하지만 결국 앞으로의 실적 가이던스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미국 증시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주 ASML, 넷플릭스 모두 현재 분기에 호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근까지 상승한 기업들에게는 매도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모습을 확인한 하루였습니다. 이번 주 기업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로 보여지기에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상자산 시장 흐름입니다.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한때 4조 달러를 넘어섰고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도 사상 최고치인 12만 3천 달러 선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크립토이크에서 미국 하원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결제 기반의 밸류체인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많이 발행된 블록체인이라는 점에서 투자 심리가 현재 긍정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 의회 문턱을 넘은 이들 법안은 규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결국은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로 들여오면서 불확실성들을 상당히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현물 ETF의 자금 유입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에 이 추이 또한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 시그널, 잠시 뒤 프리마켓 이슈에서 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이 잇따라 이제 나오면서 여기에 주가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실적은 실적인데 이와 별개로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 역시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과의 갈등입니다. 또 새로운 게 나왔죠. 베센트 장관,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준의 신청사 보수 비용에 대한 문제를 걸고 넘어섰는데 이걸 넘어서 베센트 장관은 연준 전반에 대한 정책 방향과 점검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바냐? 연준은 독립된 중앙은행인데 행정부에서 전반적인 정책 점검을 하자. 마치 세무당국이 세무조사하겠다라는 것과도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이런 행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은 대표님. 그 베센트 장관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가 최근에 또 입장을 또 바꾼 모습을 보이면서 그 파월 의장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연준에 대해서 뭐 점검을 촉구한다, 뭐 비통화 정책에 대한 철저한 내부 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상당히 그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위협하는 그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오늘 보니까 기사에 도이치방크에서 이게 만약에 파월 해임될 경우에는 그 국채금리가 장기 국채 금리가 0.5bp나 더 그 상향 조정될 것 같다는 이제 그 불안정하게 미국 경제에 대해 상당히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트럼프를 해임하려고 하는 이유가 금리를 인하시키려고 하는 건데 지금 기준금리가 연준에서 지금 4.25에서 4.5%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결론은 계속 말씀드리는 지표의 견조함입니다.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하고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다소 높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연준의 목표가 뭐 틀린 방향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뭐 사실은 트럼프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랑 실제 실행하는 거랑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뭐 트럼프 관련돼서 이 기준금리 인하하는 압박 관련돼서 실제 그 액션이 취해질 경우에는 상당 부분 뭐 국채 금리단에서나 미국 그 지수상에서 네. 상당한 충격이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파월 의장 연설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프리마켓온 그 채팅창에서도 이제 이 일정을 앞두고 혹시 파월이 사퇴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의 궁금증 더하기 불안감 이런 것들을 표출을 하세요. 그만큼 시장이 지금 연준과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관계를 매우 불안하게 보고 있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다 알 만큼 그걸 공개적으로 지금 뭐라고 하니 사실 파월 연준 의장도 마음의 상처는 많이 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마음의 상처는 상처대로 일단 묻어두고 결국 미국을 이끌어야 하는 축이죠. 트럼프 행정부와 지금 이 연준 의장은. 그래서 객관적으로 저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우리나라 증시지만 미 증시가 연일 불편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로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네. 더욱이 또 주식 미 증시를 또 투자하시는 분들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불안하긴 하지만 금을 투자하면서 주식을 사면 된다. 그러니까 비안전자산이 만약 선호를 하게 되면 안전자산 쪽이 좀 떨어지고 네. 안전자산을 선호하면 비안전자산이 좀 떨어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같이 오릅니다. 아무래도 네. 혹시 모를 일련의 사태를 좀 대비해서 금을 투자를 하면서 안전자산을 투자를 하면서 증시에 계속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자금을 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이벤트가 벌어졌을 땐 굉장히 빠르게 좀 큰 하락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부분을 좀 염두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파월 연준 의장의 최근의 기조를 보면 그래, 트럼프 행정부 너희는 너희들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거다라는 기조로 저는 답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파월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주목되는 요즘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다음 주에는 FOMC. 금리 결정하는 FOMC가 이제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전망으로는 금리를 여기서 뭐 내릴 거다 여기에 대한 건 사실 거의 없고 동결할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기는 한데 계속 흔들어대니까 혹시 이러다가 혹시 뭐 소수 의견들이 좀 더 막 강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점도표 보니까 7월 달에는 거의 0%인데 9월 달 비중이 22% 정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7월은 큰 영향이 없을 건데 9월 달에 어떻게 되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사실 그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잠깐 뭐 지지난주인가요? 5%까지 급등하면서 갔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20일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도 4.95%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까 금 얘기도 하셨지만 안전자산으로 이게 자산 배분 측면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조금 지수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실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두 분기 연속으로 지금 아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된 상태거든요. 네. 추가 질문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 추정치 하향된 조정으로 봐도 아까 S&P 기준으로 PER 22배면 과거 지금 최근 한 3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계속 밸류에이션 부담을 안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데는 이제 큰 이견이 없는데 어떤 동결을 할 거냐라는 거죠. 9월에 강력한 금리 인하 시그널을 표출하면서 동결할 거냐 아니면은 지금의 파월 기존의 스탠스대로 침착하게 아직 멀었다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줄 것이냐. 근데 아직 멀었다고 보기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지금 심하죠.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데 네. 한마디로 우리가 은행에서 집 산다고
빚을 냈어요. 그때 분명히 금리가 한 2%대여서 돈을 빌렸는데 지금 막상 갚고자 하니까 금리가 5%, 6%대 되면 이자에 지금 우리가 지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현재 행정부도 그거와 비슷한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찍어내고 돈을 많이 빌렸는데 갚으려고 보니까 금리가 지금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연준 의장을 좀 압박해서라도 금리 인하를 좀 빠르게 단행을 하고 싶은데 파월 연준 의장은 데이터대로만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표가 한쪽에서 보면 견고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또 부정적으로 보면 정체가 되고 있는 것은 또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월은 좀 힘들더라도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좀 시사를 하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증시는 한 번 더 안정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번 7월 달의 흐름보다는 저는 8월 1일 날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여부가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네. 정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어쨌든 기술주 위주, 빅테크 위주들의 장세는 계속 꾸역꾸역 가고 있습니다. S&P 500이 6,300포인트 넘었고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는 뭐 7,000포인트 넘을 거다. 뭐 아주 계속해서 강세장을 예견하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 반대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어느 쪽에 더 무게감을 두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매번 이제 그 실적 시즌 나오면 서프라이즈 효과라고 반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3개월 전에 1분기 실적 나올 때 S&P 500 기준으로 그 시장 예상치를 초과하는 게 77.6%인데 그걸 주도한 게 빅테크였는데 여기서 더 추가 그 성장이 나와야 되는 EPS 성장률 추가적으로 더 나와야 되는 포인트로 보는데 지금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거든요. 물론 5.8%까지 포인트 더 1분기보다 더 추가 상향 조정된다고 보는 측면도 있는데 그거는 의견의 좀 소수 의견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S&P 500 기준으로 시가총액 10%에 해당하는 기업이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요번 주에 다시 20% 가까이 나오고 다음 주 말까지는 거의 38.3%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EPS 성장률을 두 번 하향 조정한 다음에 요번에 2분기 나오면서 EPS 성장이 좀 조정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예상하는 거는 3분기에 EPS 성장률 6.8%, 4분기에 S&P 500 기업 평균 6.4%입니다. 그런데 8주 연속으로 6%대는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6%보다 훨씬 높은 뭐 예를 들어 2배 이상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14%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아직 실적 안 나왔는데. 그러면 조금 말씀하신 빅테크들이 평균값보다 훨씬 초과 상승 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지수 7,000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켠에선 과거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한 양상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또 다른 부정적인 시각은 관세 영향을 너무 소극적으로 지금 증시가 반영하고 있다. 김태선 본부장님. 네. 이러다가 8월 1일 땡 하고 상호화세 부과 딱 됐는데 어라라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이 있으면은 증시가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 걱정하시는 시각도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본인이셨군요. 네, 왜 그러느냐? 이게 협의를 하면, 그러니까 내줄 거 내어주고 협상을 하면 그래도 10%대 관세로 협의가 될 거라고 저는 바라봤거든요. 네. 그런데 다른 나라들 지금 특히 우방국 캐나다라든지 멕시코 관세를 맞은 거 보면 이거는 줘도 협상이 25% 밑으로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구나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전 세계가 비슷한 관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20에서 25%의 관세는 당연히 기업들 실적에 저는 치명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수치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8월 1일 이후에 저는 주가와 어떤 지수와 섹터의 옥석가리기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떻게 나타날 거냐? 네. 지금 당장 실적 좋은 기업 혹은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이 관세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는 섹터와 기업들과 그렇지 못한 섹터와 기업들이 저는 나뉘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상반기는 어찌되었던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자국의 어떤 증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통해 다 같이 올라왔지만 하반기에는 이제는 갈 기업과 가지 못할 기업이 나눠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트리거가 될 만한 요소는 저는 8월 1일 관세 협정, 관세 그 부과 이후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요 이슈들 한번 짚어봤고요. 오늘 중요한 일정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프리장 이후에
네. 체크해봐야 될 일정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일정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대다수의 이제 투자자분들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9시 반에 있을 연준 의장의 인터뷰에 발언에 아마 다들 집중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뉘앙스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비둘기파적인 뉘앙스인지 아니면 매파적인 뉘앙스인지 이 부분에 따라 오늘 저녁에 열릴 본장에 굉장히 큰 또 변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실적 발표를 준비를 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카콜라와 로키드 마틴 그리고 이제 GM 실적 발표를 하니까요.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탄탄한 실적을 선보인 통신은행주들은 주가에도 힘을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 천하의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소프트웨어 해킹을 당해서 전 세계 100개 기관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다양한 종목 소식들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선 본부장님, 먼저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보죠. 네.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주죠, 버라이즌. 네. 버라이즌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어요. 주가도 그만큼 탄력을 받았죠. 그렇죠. 근데 실적 더하기 알파가 더 있습니다. 네. 이게 포인트죠. 네.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도 지금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네. 실적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또 강력한 어떤 주식 상승의 트리거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주죠. 그러니까 통신주가 하루에 4% 정도 이제 변동성을 보이는 날이 그렇게 드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적 발표한 이후에 지금 4%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프리장에서도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건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의 안정화된 그 투자처를 좀 찾고 있는 것도 한몫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보통 경기 방어주 하면 대표적으로 음식료 업종 혹은 통신주를 뽑잖아요. 네. 미국 증시도 지금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지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과 조금은 부정적으로 걱정이 되는 시선으로 보시는 분이 굉장히 팽배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통신 쪽에 대한 유틸리티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관심도에 알맞게 지금 버라이즌이라고 하는 기업의 실적의 주가가 굉장히 강했고 이 세금 감면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만 받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해 줄 만한 저는 모멘텀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있는 한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받아줄 수 있으니 저는 충분히 중장기적인 투자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프리미엄 통신 요금제를 쓰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아마 미국도 지금 모바일에 AI가 탑재된 모바일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네. AI가 탑재된 이 모바일 폰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통신제를 써야 조금은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가 이제 뭐 예전에 3G, 4G 쓸 때 무제한 요금 쓰면 인터넷 자유롭게 썼던 것처럼 네. 지금 미국도 그렇게 해야 그들이 계속해서 공급하는 AI 소프트웨어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저는 버라이즌을 실적주로만 보지 마시고요. 성장주의 면모도 저는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가 요금제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통신사들의 실적을 체크할 때 꼭 그 보는 게 아르푸잖아요. 아, 그렇죠. 가입자당 매출. 네. 그러니까 버라이즌도 고가 요금제 수요가 강하다면 이 아르푸가 상당히 이제 엄청나게 올라가는 높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근데 한켠에 보면 통신주는 사실 성장주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배당주나 그렇죠. 실적 안정주로 위주로 보죠, 사실. 네. 그런데도 장기 기업, 장기 가치에 대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가져야 되냐? 저는 충분히 가져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증시 이야기하는데 자꾸 우리나라 증시를 비교해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네. 지금 KT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
한번 좀 고민을 해보면 통신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통신주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변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버라이즌을 포함해서 미국의 통신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금 매출을 창출을 한다면 가장 빠르게 또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발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 버라이즌 하면 통신주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괜찮은 기업이긴 한데 수익 내기 참 어렵다. 이런 이미지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앞서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만약 45불이라고 하는 박스 상단을 좀 넘어가게 되면 네. 그때서부터는 이제 시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음을 한번 추적해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미리 얘기한 건 아니지만 버라이즌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네. 미래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면 사실 B2C 말고 B2B 영역에서도 통신사들의 통신 서비스의 고도화가 상당히 중요할 때가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기업 가치에 포함을 시켜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순간 들게 됐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번엔 은행주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 이거는 김주무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JP모건이에요. 네네. JP모건 실적 때문에 지금 JP모건을 가지고 나오신 것 같지는 않고 네네. 최근에 혹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지니어스 액트 법안도 통과가 됐고 JP모건도 되게 보수적인 줄 알았는데 이쪽에 좀 요즘에 열린 자세를 좀 취하는 것 같아서 네네. 뭔가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 JP모건도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어떻게 보면 같이 한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충분히 엮을 수 있는 원래 제이미 다이먼 네, 회장이 주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평을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태도가 완전 바뀌었죠. 그 베센트 장관도 그 연방준비제도 FED 규제 컨퍼런스에서 과도한 자본 규제가 금융기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운다. 그래서 대출 감소시키고 은행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해가지고 은행 관련된 대출을 풀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은행 관련된 규제를 풀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뭐 미국 내 탑티어인 JP모건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굉장히 뭐 많이 알려진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SLR 기준을 수정하면서 이게 예고안 통과됐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JP모건이 다양한 이제 자산을 투자하고 자산의 그 확장성을 넓히는데 상당히 기대감을 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그 관련돼서는 살짝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는 약간 발을 걸치는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아직은 없는 뛰어들진 게. 않았군요. 네네네. 지금 일단은 예금 토큰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둘 다 재가면서 모두 관여할 거다. 다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타사하고 공동으로 개발해서 상호 운용성을 제고하는 아이디어를 일단 채택하겠다고 했고요. 사업 모델에 그 관련돼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지급 결제 시스템과 리워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여기에 JP모건 은행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을 사업 아이디어로 생각하겠다 하는 걸 봤을 때 충분히 이런 쪽으로 굉장히 그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사업 확장성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은행업 규제 관련돼서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 규제된 부분이 주주 환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 1개월 동안 거의 주주 환원율이 100%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주주 환원에 굉장히 친화적인 기업인데요. 이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차별화된 자본 비율, 그러니까 CET-1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비율 기반으로 타사 대비해서 안정적인 펀더멘털 안정성 그리고 15.2%의 완벽한 비율로 주주 환원율 100% 최근 3년 동안 100%에 육박한 비율로 굉장히 그 JP모건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에 대한 정당성을 좀 부과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배당 성향이 27%의 자사주 매입되는 것만 평균 45%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이번에 3분기에도 지금 주당 배당금을 1.4달러에서 1.5달러로 계속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그 좀 안정적으로 배당주 측면으로 보면 사실 시티나 웰스파고가 더 높긴 한데 전반적인 성장성이나 안정성을 다 고려했을 때 종합금융 플랫폼 업체로 보기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강력한 성장 동력을 얻는 걸 봤을 때 JP모건은 충분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JP모건 체이스가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대출 출시를 검토한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한 발 걸친 거에 비해서 한 걸음 네네. 정도는 더 들어갔네요. 네네. 어쨌든 비트코인 은행한테 담보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렇죠. 비트코인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라는 거는 일단은 가상화폐 쪽에 조금 더 열린 정책을 쓰겠다라는 걸로 요거는 본부장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미 하원에서 가상자산 3법 중에 이제 지니어스 액트를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이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가상화폐라고 하는 자산이 미국 내의 제도권화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기에 뭐 JP모건뿐만이 아니라 뭐 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포함한 다수의 은행주들이 이제는 가상자산에 대한 시선을 긍정과 부정으로 나뉠 게 아니라 모두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에 다다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사실 불과 한 1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가상자산까지 투자를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후회가 되긴 하더라고요. 아마 미국 후회되세요? 네, 미국 내에 또 지금이라도 하시면 되죠. 고민이 아직까지도 있긴 합니다. 네. 미국 내에 굉장히 많은 투자자, 뭐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임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로 제도권으로 들어올 거냐 말 거냐 고민이 많았지만 결국엔 들어와 버렸습니다. 들어와 버렸다면 이걸 담보로 매출을 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앞으로 이제 상품화는 굉장히 많아지고 빨라질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그래도 은행 투자은행이잖아요. 네. 이게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우리가 순이자 마진이 줄는다고 보잖아요. 네. 지금 금리가 피벗이고 잠시 정체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인하 추세로 간다고 보면은 네. 다음 분기 하반기 연말로 가서는 순이자 마진이 감소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JP모건 실적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진짜 잘 짚어주셨는데요. 네. 순이자 마진 줄어드는 게 뭐 지금 현재 기준 2.43에서 많이 떨어져 2.37인데 그거가 실제 떨어지는 비율 자체 총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4%대 미만이고요. 차라리 총 대출 총량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총 대출 총량이 커지는 거에 대해 더 오히려 점수를 줘야 된다. 왜냐하면 기업 대출이나 개인 대출 둘 다 동시에 같이 증가하는 효과가 박리담의 효과도 우리가 맞습니다. 감안해야 된다. 그럼 그거는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이자 마진 줄어들어서 4% 정도 빠지는 부분은 충분히 벌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은행주 JP모건까지 짚어봤고요. 또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대출 출시도 검토한다. 이건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였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요즘에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생각보다 조용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자, 그런데 해킹 사건이 터졌습니다. 문서 공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해킹이 이루어졌다는데 일단 이게 뭐에 대한 해킹인 건지 정확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좀 타격을 입었는데요. 그 자체 그러니까 클라우드 시스템은 아니고요. 잠시만요. 클라우드는 아닙니다. 네. 그 쉐어포인트라고 서버를 표적으로 한 이 제로데이의 취약점의 공격점이 확인된 거거든요. 뭐 미국 정부 기관이라든지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특히 미국이나 뭐 독일 쪽에서 그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트워킹을 통한 뭐 스푸킹 공격이 이런 신뢰받는 개체를 가장해서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변조시켰다고 하고요. 그런데 내부 문서 공유에 쉐어포인트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기반 쉐어포인트는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코파일럿, MS365, 오피스 365에는 영향을 아직까지는 받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마이크로소프트나 미국 측면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빅테크가 해킹을 당했다라는 거는 명성에 심각한 타격인 거 신뢰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고객들 같은 경우는 걱정이 좀 있기는 하겠어요. 얼마나 타격이 클지는 아직까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보안의 허점을 드러낸 것 아니겠습니까? 네.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그 서버 쪽에 직접적인 아직 영향이 있다고 밝혀진 건 없으니까 좀 더 추이는 지켜봐야겠지만 명성에 타격은 입은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파일럿의 기반도 지금 기업 고객이나 B2B나 B2C가 모두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 타격은 있고 있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코파일럿이 통합해서 AI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AI가 실제 돈을 버는 구조로 가져오는 시장의 초입 단계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피스 365 같은 경우는 월간 사용 이용자 수가 3억 명인데 지금 실제 예상하는 건 최소 6억 명, 7억 명 정도 수준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뭐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고급 인재 데이터 리크루팅하는 업체인데 여기도 세계 최대 B2B인데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전반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AI 인프라 관련된 시장 점유율은 45%로 상당히 견고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35%대부터 꾸준히 계단식으로 계속 상승해서 45%까지 올라왔고 지금 예상하는 거는 50%대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큰 타격은 입고 있었지만 그러면 이 전반적인 시스템, 통합 시스템을 아우르는 IaaS, 그다음 PaaS, SaaS, SaaS 이 기반의 클라우드 경쟁력을 그러면 어디가 그럼 지금 사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서버 관련돼서 어떤 해킹 피해가 있으면 다른 빅테크 똑같이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의 문제로 국한돼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건 터질 때마다 주목받는 게 이제 보안이죠. 보안 중에서도 사이버 보안, 특히 이제 인공지능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가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때만 되면 주목이 확 끌었다가 네. 또 조용하다가 이제 또 주목받을 차례가 됐네요. 본부장님, 대표적으로 팔로알토 같은 네. 이런 곳들이겠죠? 그러니까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하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만약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면 우리나라는 우선 반대급부 종목에 오르기보다 그 종목부터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얼마 전 SK텔레콤 해킹 사태. 그렇죠. 뭐 물론 이제 좀 결은 다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그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었고 오히려 이제 이 보안 3대장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세 기업의 주가가 흐름이 좋았어요. 네. 팔로알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다음에 포티넷. 근데 제가 이제 이걸 3주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리고 맡고 있는 역할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불거진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한 해킹 이슈에 그러면 누가 과연 적합한 본업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면 팔로알토거든요. 네. 팔로알토 같은 경우에는 감시 시스템뿐만 아니라 방화벽 쪽에 지금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감시 쪽에는 특화되어 있는데 방화벽을 그 방어벽을 구축하는 능력은 지금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포티넷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기반이라기보단 네트워크 기반 쪽에 대한 어떤 보안 쪽이다 보니 결국 이번 사태에 가장 어떻게 보면 본업이 적합한 쪽은 팔로알토로 시장에서는 이제 해석이 되다 보니까 그 어떤 기업들보다도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고 지금 보안주들은 여기서 이제 박스 상단을 돌파해서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거냐 말 거냐 하는 좀 기로에 서 있는 상황 속에 네.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더 우리가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AI 소프트웨어가 앞으로 계속 확장이 되면 이런 뉴스는 저는 며칠에 한 번씩 꼭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안주는 나중에 또 일 터지고 나서 보면 늦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본 사업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물론 해킹 사건으로 약간의 명성에 흠을 입기는 했지만 그래도 AI 사업 착실히 잘 진행하고 있죠. 코파일럿도 그렇고 애저도 AI향으로 많이 변화시키면서 기업 고객들도 많이 끌어당기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 맞습니다. AI 통합 솔루션을 완벽하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따 모두 제공하는 업체죠. 물론 아마존의 그 AWS가 네. 1등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격차는 뭐 크게 벌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6%에서 많게 벌어질 때는 8%까지 정도 수준인데 한 네. 2등권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실제로 하드웨어 단의 고성능 연산 인프라 그리고 AI 학습 배포 그리고 모델 학습단의 챗GPT하고 가장 좀 끈끈한 오픈 AI하고의 연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 학습을 통한 애저 서비스 그리고 개발자들이 쓰는 AI 툴 코드를 이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용자 기반의 그 고객 환경의 AI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 제공. AI 수집 통합 포지셔닝이 가능한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 말고 있을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대체 불가라고 보고 있고요. 코파일럿은 업무 환경의 기본 전제로 깔리고 있습니다. 뭐 오피스만 있는 게 아니라 아웃룩, 팀즈, 이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MS가 쓰는 오피스가 업무 환경의 기본 전제 툴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픈AI 파트너십을 통해서 자체 플랫폼에 AI 적용되면서 업무 대체로 진짜 말 그대로 AI가 이제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업들한테 생산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그게 실제 그 AI를 도입한 기업들의 돈을 벌면서 그게 증명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는 안정성은 모든 베이스가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겁니다. 네. AI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오피스 모두 구독 모델을 발상하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고요. 그 구독 모델 기반과 오픈 AI 파트너십을 통해서 AI와 구독과 통합 플랫폼이 모두 결합돼서 이게 이제는 실제 숫자와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가 지금 수준의 주가도 저평가돼 있다. 사실 엔비디아처럼 핫한 그렇죠. 빅테크는 아니잖아요. 네네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예를 들면 굵직하게 쭉 올라가는 묵직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있지만 엔비디아처럼 막 주목을 받아서 확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 네.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AI 대중화 때문에 지금 사실 생산성 향상되는 초입 단계거든요. 그 생산성 향상의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져서 일반 기업도 일반 고객도 도입하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아마 업무의 표준으로 AI 플랫폼이 적용될 겁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받는 PER 밸류가 30배에서 36배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하드웨어에서 완전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면 충분히 그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받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AI 도입의 속도가 생각보다 더뎌지고 느려지고 속도가 떨어지면 안정적으로 그냥 두 자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구독 모델을 가져가는 연평균 10에서 15% 정도 성장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지금의 AI 도입 속도가 떨어지면 현재 그 밸류에이션 PER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 38배거든요. 그럼 여기서 최소한 저는 그래도 좀 매력적인 가격을 본다고 하면 30배 정도 초반까지는 떨어져야지 지금의 AI 도입 속도라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JS 인베스트먼트 김지훈 대표, 스타 인베스트먼트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옵니다. 이 시각 현재 미국 시총 50% 내 대형주 중에서 의미 있는 시그널이 포착된 중요 종목들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둔 뉴욕 증시는 우려보다 기대가 더 높은 모습인데요. 오늘 프리장에선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의미 있는 움직임 보여준 무버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날 실적 발표와 함께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실적 발표 후 4% 이상 급등했지만 큰 단기 조정 없이 안정적인 주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같이 실적 발표를 한 도미노 피자는 주가 변동성을 키워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또 주말 동안 있었던 글로벌 해킹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크게 변화를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한 범위의 이슈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니어스 액트 서명과 알트코인의 가격 반등에 지난주부터 꾸준한 상승세 보여줬던 서클의 경우 장 마감 시점부터 오늘 프리장까지 단기 조정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진행됩니다. 특히 대표 배당주 중 하나죠. 코카콜라 실적 발표합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에 주가가 반등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유 대장주 엑슨모빌은 국제유가가 65달러 선까지 재차 내려오면서 다시 한 차례 주가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마찬가지로 원유 섹터 대장주 쉐보론 역시 같은 이유로 주가가 등락폭을 키우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포커스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은 방산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다수 예정되어 있습니다. 섹터 대장주 로키드 마틴도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실적 자체는 긍정적으로 예상되나 글로벌 분쟁이 감소하는 추세로 인해 향후 가이던스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가 하락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 자동차 기업이죠. 제너럴 모터스도 오늘 개장 전에 실적을 공개합니다. 트럼프발 관세 충격으로 실적 자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1분기 35억 대비 대폭 감소한 28억 달러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관세 협상 이후에도 꾸준히 견고한 사업성과 펀더멘탈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건설업체 DR 호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번에 공개될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미국 경기 전반에 대한 전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수혜도 입을 수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여러 종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더불어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다시 한번 정말 많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시장의 변화를 계속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함영선이었습니다.
저희 프리마켓 온에서 새롭게 준비한 코너죠. 오늘부터 미국 ETF 시간이 왔습니다. 다양한 미국 관련 ETF 동향 또 상품들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대신증권 박현정 연구원님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최근 상황들부터 보죠. 이번 한 주 동안 52주 신고가 돌파한 ETF 상품들 꽤 많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52주 신고가 돌파한 ETF들을 보면 이제 저희 스타일별로 봤을 때는 이제 성장 스타일과 그리고 모멘텀 스타일의 ETF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섹터로 접근을 했을 때는 정보기술 섹터나 아니면 유틸리티 같은 섹터가 있었고, 업종 단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그리고 항공우주와 방산 ETF도 52주 신고가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마로 봤을 때는 사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ETF인데요. 네.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운용하고 있는 ARKK 상품 역시도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미장이 계속해서 강세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련 ETF들이 전반 다 수익률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장이 좋았기 때문에 베타를 높이는 그런 고베타 상품들의 성과가 유독 좋았다라고 봐주시면 또 어려운 말을 되겠습니다. 쓰시면 안 돼요. 고베타, 그러니까 네. 베타를 높인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베타라는 것은 이제 시장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베타가 예를 들어 2다라고 하면 시장이 1% 오를 때 이제 이 상품은 2% 오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장이 좋을 때 더 좋다 대신에 이제 빠질 때는 조금 더 성과가 저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베타가 높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쓰는 그런 ETF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레버리지를 2배, 3배 추종하는 뭐 그런 것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레버리지 전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베타를 높여가는 그런 전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미장의 전반적인 강세에 따라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ETF 상품들 많이 있다라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좀 소개해 주실 여러 이제 ETF들이 있는데 네. 일단 컨셉은 이거예요. 혁신기업 테마 ETF. 네. 혁신기업이라고 하면 미국에 많이 있다는 거 저희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떤 혁신기업인지도 중요하고 네. 분야별로도 혁신기업들이 또 다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일단 혁신기업 ETF라는 테마 자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제 혁신기업 ETF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이제 특히나 저희 2020년에 한국인들이 많이 사랑했던 이제 돈나무 언니가 운용하는 이제 사랑도 했지만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랑과 미움이 교차하는 분이죠. 네. 이제 그런 상품인데 여기서 말하는 혁신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의 배당이나 아니면 이제 저평가 여부를 고려한다기보다는 네. 이 기업이 향후에 얼만큼까지 성장을 할 수 있냐, 단순한 이제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이제 투자하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화면을 미리 준비해두긴 했는데요. 네, 보여주세요. 네, investing.com에서 이제 차트를 제가 조금 해놨는데 네. 지금 네. 노트북 화면에 스캔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 설명해 주세요. 괜찮아요. 네. 화면 보시면 설명해 주시고 네, 제가 전달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연초 대비 한 35% 올라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S&P 500 지수가 7.6% 올라와서 좀 약간 주가 측면에서 너무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 이제 유동성 사이클이었던 2020년을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20년 이제 3월 23일이 이제 주식시장의 저점이었거든요. 네. 한 폭락을 쫙 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저희 V자 반등을 그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글로벌 M2 증가율이 최고치를 찍었던 게 통화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 돈이 가장 많이 풀렸던 게 이제 22년 3월 23일이었는데요. 그때까지 이제 아크 ARKK 상품이 이제 217.3% 상승을 했고 그래서 이제 시장 대비해서 한 142.6%포인트 알파를 창출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평균 수익률 대비 훨씬 더 크게 웃도는 네, 맞습니다. 수익률을 만들어냈다. 네.
이제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일단 투자 철학 자체는 네. 성장주에 대한 공격적인 배팅을 기본 전제로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유동성 장세가 시작됐던 그 시점에 맞춰서 했던 게 네. 소위 말해서 시장 평균 상승률을 훨씬 더 웃도는 수익률을 냈다라는 네, 맞습니다. 건데 네. 그때 그 시점을 지금으로 옮겨와 보면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상품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네. 요 ARKK 상품이랑 이제 글로벌 유동성,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차트로 그려보면 완전히 동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유동성을 2개월 정도 후행을 하고 비트코인이 이제 3개월 정도 후행을 하는데 이 상품은 거의 동행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저희가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 이제 8월 말부터 아마 SLR 규제 완화 시행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 계속해서 하반기 후반부로 옮겨갈수록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결국에는 시장에다가 돈을 뿌려대는 그런 성격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상품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근데 이런 상품들의 특징이 수익이 너무 좋고 할 때는 네. 너무 행복한데 반대로 이제 유동성 장세가 끝났다거나 네. 혹은 끝물에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네. 이게 반대로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정확하십니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동성이 꺾이기 시작하면 탈출을 하셔야 하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딱 관련 상품 하나 소개를 해주세요. 네. 네, 그래 그래서- 딱 손에 잡힐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티커 같은 경우에는 ARKK 상품이고요. 그래서 아크 이노베이션 ETF입니다. 그래서 순자산 규모는 한 6.8억 달러 정도 되고 있고 상위 보유 종목을 보시면 이제 뭐 저희 테슬라 한 9.7%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많이 가지고 있고 로블록스 그리고 이제 로쿠,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같은 종목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게 이 상품이 이제 저희 6월 초에 서클을 선제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었다가 이제 서클 주가가 많이 급등한 뒤에는 비중을 좀 줄여가는 그런 방식을 채택해 가면서 알파를 창출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테슬라, 뭐 코인베이스, 로블록스 다 사실 성장주라는 네, 측면에서 보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걱정은 이거죠. 네, 이게 이제 들어가는 시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다 다르시잖아요. 네,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 만한 네. 상품이라고 보시는 건지. 네.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좀 여쭐게요. 네, 저는 지금 들어가도 이제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하반기에 있을 그 두 가지 모멘텀이 유동성을 개선시킬 요인이기 때문에 아까 SLR 규제 같은 거 말씀이신 네, 거예요? 은행 맞습니다. 레버리지 규제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을 이제 아마 그걸 완화를 하게 되면 이제 미국 메가뱅크들에게 대차대조표상으로 이제 최대 5.5조 달러까지 여유 자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제 은행 입장에서 대출을 통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 장기 국채를 매수함으로써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어쨌거나 유동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티커 ARKK ETF 상품까지 알아봤습니다. 대신증권 박은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리마켓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